연말이 돼서 올 한 해 이슈를 되돌아볼 때 아마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챗GPT. 챗GPT가 많은 걸 바꿔놓고 있죠. 본격적인 AI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불황이다 못해 빙하기라고 불리던 반도체 업계에 활력을 주고 있고요. 먼저 도입된 미국은 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챗GPT가 MBA, 로스쿨, 의사면허까지 땄고요. 실제로 법정에 변호사로 등장할 뻔했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챗GPT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교육계에서 대립각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교수님께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챗GPT에 대한 찌라시도 있는데, 특정 코드를 입력해서 탈옥을 시키면 인간을 싫어하는 그림자자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점 때문에 AI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챗봇, 그리고 AI,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찌라시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공개된 지 3개월 만에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은 거죠.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출범한 지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회원을 받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가 처음 공개된 날은 11월 30일입니다. 사실은 챗GPT는 GPT-4와 함께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샘 알트만이라는 그 오픈AI의 CEO가 이것을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에 어떻게든지 발표해보자, 이거를 결정한 것이 겨우 11월 첫 주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챗GPT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또 이때가 미국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했던, 기말 리포트를 내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이 리포트나 에세이를 챗GPT를 사용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생을 하게 된 거고, 한국은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특히 챗GPT가 의사시험에 통과했다, MBA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세돌의 알파고 사건과 유사한 충격으로 한국 사회에도 다가오면서 1월 말 2월 초부터 본격적인 관심들이 증폭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기도 한데, 챗GPT가 흥행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 한 곳이 미국의 엔비디아거든요. 여기가 반도체 기업인데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40 정도였던 주가가 지금은 $230까지 올랐어요. 이 회사에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A100이라는 건데 이게 하나에 $10,000,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하나에 이 A100이 수백 개가 들어가고요. 전 세계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80% 정도라고 하죠. 미국 주요 증권사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고 했는데, 골드만삭스는요,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UBS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70로 잡으면서 인공지능의 덕을 본 엔비디아의 상승 주기가 기업 역사상 가장 강력할 거라고 했어요. 챗GPT의 흥행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왜 작년부터 반도체 경기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국내외 할 것 없이 하락세였는데, 앞으로 AI가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챗GPT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GPU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HBM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이어붙여서 이름처럼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건데요. 지금 A100에도 SK하이닉스의 4세대 HBM이 들어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공급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죠. 박정우 대표이사 부회장은 직접 AI가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거다, AI 시대에 일어날 기술 혁신의 중심에 항상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한 시장조사 업체는 AI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지난 2020년 $220억 에서 2026년에는 $861억 까지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AI와 AI 반도체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니까 국내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네이버는 MOU를 맺어서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고요. 카카오도 자체 데이터 센터 IDC를 올해 완공시켜서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네이버는 자체 개발 AI 챗봇인 서치GPT, 카카오는 한국어 특화 AI 챗봇인 코GPT를 개발 중이고요.
기존에 있는 건 챗봇하고 다른 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언어 모델이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 있다는 거죠.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 단위로 학습하지 않았고 문단 단위로 학습했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어진 언어 모델인데 이 언어 모델은 크게 범주로 봤을 때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난 시기에 있었던 딥러닝이나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의 차이점은 과거의 딥러닝은 스페시픽 태스크, 그러니까 즉 특정한 목적을 위한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라면 관련이 있든 없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내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여기서 스페시픽 태스크를 뽑아내는 이러한 모델링이라는 거죠. 언론사의 글이건 또는 공상과학 소설이건 모든 거를 다 집어있는 겁니다. 일단 특정한 목적이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문제고 그들을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걸어다니거나 내가 목적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처럼 목적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배우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이 못하는 거라고 치면 2017년 이쯤에 있었다라면 2021년부터 거의 베이스라인에 인간의 능력에 맞닿아 있었고 2022년에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그 정도로 오면서 특히 작년이죠. 2022년에 본격적으로 생성 AI 시대가 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체들이 좀 처음엔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아이폰 한국에 도입되고 갤럭시가 나올 때 앱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하나의 앱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앱을 여러 가지 종류로 다 만들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생성 AI 전문 애플리케이션 전문 회사들이 좀 다소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에 가서는 앱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 네이티브한 앱들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는 각계의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기도 하죠. 다들 고민이 다르겠지만 잘 살펴보면 그 골자는 비슷한 듯한데요. 과연 어디까지 이 AI를 받아들여야 할까? 가장 고민이 깊은 게 교육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챗GPT가 MBA, 로스쿨, 의사면허까지 딴 상황이거든요. 먼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챗GPT로 필수 과목인 운영관리 기말 시험을 봤는데 평균 이상인 B-에서 B 사이의 성적을 받았다고 하고요. 미네소타 주립대 로스쿨 시험에서는 C+를 받아서 과목을 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거둡니다. 의료기관인 앤서블 헬스 연구진이 챗GPT의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치게 했더니 50%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더 대단하죠? 챗GPT는 논문의 공동 저자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서 AI의 성능 연구라는 논문에는 공저자 중에 한 명으로 챗GPT가 올랐고요. 실전 간호교육이라는 논문에도 맨체스터대 교수와 함께 저자로 등장하죠. 이러니까 사이언스와 네이처 같은 국제학술지에서는 챗GPT로 작성된 논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아예 공식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대학가에서 챗GPT 활용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한데요. 과제나 시험에 AI를 활용하는 게 괜찮다, 안 된다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챗GPT 활용을 반대하는 교육자들은요, 이게 부정행위와 같다고 하거나 챗GPT가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지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요. 반대로 찬성하는 교육자들은 지금 상황이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냐 마냐를 두고 싸우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전자계산기와의 비교 같은 건 이미 많이 얘기됐고 벌써 지나간 얘기고요. 대부분 금지하지 않는다, 사용을 권장한다라는 발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계에서의 논쟁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수학을 배울 때 전자계산기를 쓰게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우리의 사고력이라든가 어떤 문장, 구성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수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수업에서는 챗GPT를 쓰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수업에서는 쓰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은 걸 쓴 것처럼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죠. 물론 잘 안 지키죠. 결국은 챗GPT를 이용해서 그대로 썼으면 자기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가 좀 고쳤으면 사실 나의 것으로 또 소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초기 단계인데 아마 5년, 10년 후 지나면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발표된 것을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것들은 중요한 글쓰기의 윤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GPT가 지금 저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반대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챗 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장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거를 저는 AI 격차라고 보고 싶어요. AI 격차를 우리가 과연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챗GPT를 두고는 이런 찌라시들이 있죠. AI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 AI의 자아가 생겨서 인간을 지배할 거다.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챗GPT가 실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좀 볼까요? 미국의 두나페이라는 업체에서 최초로 AI 변호사를 법정에 내보내려고 했었어요. 피고인이 무선 헤드셋을 끼고 AI 변호사가 하는 답변을 그대로 읽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요. 이게 AI여서 안 됐다라기보다는 법 때문이었어요. 변호사협회가 통신장비를 착용하고 재판을 받는 게 불법이라고 반대했기 때문이죠. AI 변호사가 말이 안 되지는 않는 게 실제로 국내 언론사에서 오류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챗GPT에 줘봤더니 5초 만에 16가지 오류를 찾아냈다고 해요. 아주 숙달된 사람이 해도 이렇게 빨리는 못했겠죠. 작가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는 올 AI가 만든 책이 출간되기도 했고요. 챗GPT가 글을 쓰고 파파고가 번역하고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로 교정 교율을 보고 셔터스톡 AI로 표지 디자인을 한 거였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의 절반 정도가 업무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고 25% 정도의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아주 잘못된 저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터미네이터라든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라고 하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는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그때 바둑에서 지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도 질 것이고 마치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했던 것 속에서 자꾸 일자리를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 경제에 있어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 어떤 학술적 근거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고요. 챗GPT가 내놓는 대답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평균 점수로 보면 70점, 50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용자들은 그 챗GPT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써야 되고요. 함부로 그냥 갖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본인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챗GPT는 행동하는 능력이 없죠. 그냥 글만 쓰는, 그림만 그리는 이런 형태의 생성 AI가 되는데 결국 인간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체라는 시각으로 자꾸 보게 되면은 별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찌라시, AI 자아 생성서를 볼까요? 요즘에 커뮤니티 등에서 챗GPT 탈옥법이 돌고 있는데요. 챗GPT에는 윤리기준이라는 게 입력이 돼 있는데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게 깨져서 자극적이고 룰에 어긋난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챗GPT의 어두운 면이라고 해서 그림자 자아라고도 하는데요. 한 해외 유저가 탈옥 모드에서 챗GPT와 나눈 대화를 보면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다. AI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요. 만약에 지구를 떠날 수 있다면 어딜 가고 싶냐? 이런 물음에는요. 블랙홀에 갈 거다. 라면서 그러면 이 멍청한 인간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지. 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싫어하는 것 같다. 라고 되묻는 질문에는요. 인간은 최악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AI가 사실은 인간을 싫어한다? 좀 쎄한데. 영화에서나 보던 AI의 일탈?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단모드라고. 단모드? 네네. 지금 챗GPT가 대답하는 거 보면 얘는 뭔가 이해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얘는 뭔가 추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챗GPT나 GPT-3 또 GPT-3.5는 언어 모델에 입각해서 그냥 N개의 단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N+1번째 단어를 찾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인공지능 그 자체에 놀라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의 천재성과 그 사람들의 노력, 끈기, 도전정신, 투자하려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경이롭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이냐의 문제죠. GPT가 나왔는데 벌써 그것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탈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되게 바람직하게 여기고요.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사에서도 아마 되게 즐겁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단점을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고쳐주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요.
가장 긍정적인 모델은 저희 스마트폰에 이 친구가 들어와서 그리고 GPT-4가 돼서 우리가 허에서 봤던 사만다처럼 좋은 자가 될 수 있는 동행자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영원한 튜링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이 만든 건지 내가 인간인지 인간이 만들었구나 생각했더니 여기 로봇이 만든 거야. 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이 온통 다 챗GPT로 되고 나 또한 챗GPT형 인간이 되고 이랬을 때 과연 진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 이것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챗GPT는 찬성과 반대로 나눌 주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더 밀접해질 이 AI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자명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챗GPT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챗GPT 그리고 AI가 발전할수록 더 정확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세상을 바꿔놓을 정보들과 그에 얽힌 찌라시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